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한 게 뭐였냐면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체크하는 거였고요.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내용,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해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업을 이제 녹화를 해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려요. 유튜브 채널은 이따가 그 단톡방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후에 거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를 하시는 거는 뭐 자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필기는 나중에 따로 이제 녹화된 거 보시면서 따로 정리를 하시고 수업에서 일단 설명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가끔 필기하느라고 설명을 놓치시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고자 했던 얘기부터 진행을 할게요. 결국은 파이썬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그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내가 체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화면이 잠깐 튀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기왕이면은 그 파이썬 과목을 하면서 제가 집중을 하는 거는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컴퓨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같이 다루려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할 줄 아는데 막상 필드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은 용어가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한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이제 하나하나 짚어갈 건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기 전에 그냥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위키에서 그 정의를 가져와 보면 사물과 사물 사이 혹은 사물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인 매개체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요즘은 각종 센서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컴퓨터가 우리한테 뭐 어떤 말을 걸 리는 없잖아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좀 더 직관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 손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럼 인터페이스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하고 같은 말 같은데, 그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따로 적어 놓은 거는 뭐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요, 인터페이스의 범위를 소프트웨어로 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방법들이에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서 이제 해커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직종이 나오면은 그 떠오르는 모니터 화면 있으시죠? 자, 대체로 이제 영화에서 뭔가 컴퓨터 좀 한다 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컴퓨터를 다루면은 떠오르는 화면들, 이런 거잖아요. 막 명령어 엄청 입력하면서 키보드는 손이 안 보이게끔 막 누르는 그런 것들이요.
초창기의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탕화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키보드만으로 모든 걸 사용을 했어요. 초창기 컴퓨터는. 혹시 윈도우 98이나 95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윈도우 95나 98에는 이때의 흔적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MS-DO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 95나 98에는 남아 있었고요.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거를 조금 잘 쓰게 하려고 윈도우 98 쓰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MDIR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난이도가 너무 사기니까, 왜냐면 명령어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너무 사기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그래머 분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프로그래밍 쪽에서 전설이에요, 진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인터넷에서 추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만드신 분이 우리 아빠라고, 그리고 그때 그 여자친구분이 우리 엄마라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뭐 훈훈하게 마무리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화면까지. 자, 이때는 마우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두 명령어로만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이런 환경을 이거 명령어 입력하는 거를 명령줄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줄 한 줄 입력한다고 해서.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CLI입니다. 명령어 입력 환경이고요. 마우스 사용 안 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현재 명령 프롬프트 커맨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있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맥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맥이요? 맥에서는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터미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맥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 터미널 사용 방법에 대해서 꼭 따로 좀 탐구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요. 특히 프로그래밍 쪽으로 뜻을 주신다면. 왜냐면 이 터미널이 실무 환경하고 완전히 똑같아서 맥을 쓰는 거거든요.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는 이제 실제 시스템 운영에서는 좀 거리감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95, 98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팅 환경이 완성이 되죠. 사실은 그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먼저 만들었는데 꽤 유명한 일화예요. 빌 게이츠가 잡스네 집에 놀러 갔다가 작업하고 있는 그 매킨토시 바탕화면을 보고 냅다 집에 와서 지가 먼저 만들어서 출시했대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평생 동안 빌 게이츠 도둑놈이라고 욕하고 다녔어요. 꽤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쨌건 그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는 환경, 드디어 그래픽이 나온 거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줄여서 GUI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딩하고 계신 거는 결과를 전부 CLI 환경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뭔가 클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CLI 환경에서 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탕화면, 아이콘, 마우스. 뭐 요런 걸로 이제 대표되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흔히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CLI랑 GUI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약간 벗어난 거니까 일어나서 얘기할게요.
웹사이트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화면상에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화면 배치를 얘기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화면 배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화면 배치를 뜻해요. 자, 어쨌건 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요, CLI 환경에 굉장히 노출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윈도우를 쓰고 있으니까 명령 프롬프트라는 거를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실 때는 자, 키보드 왼쪽 맨 밑에 보시면 윈도우 로고 박혀있는 키 있죠. 그거를 윈도우 키라고 합니다. 이거랑 알파벳 R을 같이 누르세요. 두 개를 동시에 누를 필요는 없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그 상태에서 R 한번 누르시면 돼요. 이게 실행하다, 런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화면 왼쪽 아래 구석등에 저런 실행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를 줄여서 커맨더니까 CMD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 컴퓨터가 윈도우 베이스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는 윈도우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맥에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혹시 아이맥은 아니시죠? 예, 맥북이시면 한번 들고 나오세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맥을 쓰고 있으니까 따로 문의 주시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공식적으로는 윈도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파이썬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파이썬 끼고 빼기 2개 버전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파이썬 빼기 2개 버전 하고 엔터 치면은 네, 지금 저처럼 저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다라고 한글로 메시지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파이썬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 있다 하시면은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 버전이 나올 겁니다. 자, 정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파이썬 버전이 출력됨, 파이썬이 없는 경우 이건 증상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용할 수 없는 명령어라는 의미의 메시지 출력. 두 번째는 아무것도 표시 안됨. 세 번째는 윈도우 11에서 나오는 증상은요, 파이썬이라고 0단어만 출력돼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파이썬 3.11. 몇 이렇게 숫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파이썬이라고 0단어만 출력돼요. 윈도우 11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니까 파이썬을 까셔야 됩니다. 이전 수업에서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전혀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깨작깨작 거리는 거는 이따가 끝날 때 따로 배포할 테니까 일단 따라만 주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 보면 저도 파이썬을 지금 깔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지금 파이썬 다운받아서 설치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는데요. 여기 첫 화면에서 뭐 주의하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요거요. 예. 요거 체크를 안 하면은 저게 뭐냐면 이제 각종 환경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저거 체크 안 하면은 수동으로 설정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 하느니 지우고 다시 가는 게 더 빨라요. 자, 요거 하고 이제 설치하면 되고요. 자, 설치를 하고서 실행되어 있는 명령 프롬프트를 다 껐다 다시 켜야 돼요. 설치를 하고 나면. 그리고 파이썬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하면은 버전 정상적으로 출력되죠. 이렇게 해야 이제 파이썬이 내 컴퓨터에 깔려있나 안 깔려있나 확인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더 씌워서 깔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아마 다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에디션은 사실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 쓰면 이거 쓰는 게 나아요. 기능이 너무 많이 제한돼 있어서. 근데 이제 학교 이메일을 가지고 계시면 학교 이메일로 걔네 회사에다가 나 학생이니까 쓰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면은 1년짜리 무료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럼 이제 풀 버전을 다 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딱 1년만 줘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이트 들어오면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 되게 클릭하고 싶게 생겼죠? 이거는 집에서 클릭하세요. 여기서 클릭하지 마세요. 아마 여기 학원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프로그램이 굉장히 범용적인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이썬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에서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바라든지 C, C++ 같은 언어에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학원에 일주일에 2번, 3번 오죠. 지금 이 시간에요. 물론 다른 시간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시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지? 내가 해놓은 거 아닌데 하고 환경 막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요. 다음날 나 오면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저 진짜 그래서 낮반하고 저녁반하고 학생들끼리 기싸움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리에 쓰레기를 놓고 안 치우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다 못해서 제가 치워줬거든요. 자, 이거를 눌러서 설치를 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설치 프로그램 가동해서 넥스트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파이썬 같이 까는 건데 파이썬은 첫 화면에서 뭐 강조를 하잖아요.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넥스트만 끝나요. 그럼 바탕화면 아이콘 짠 생기고 그냥 쓰면 돼요. 그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환경을 격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고는 딴 사람은 건드릴 수 없게끔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화살표 밑에 Other Platforms라고 있죠. 영어로 조그맣게 여기 Other Platforms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압축된 파일이잖아요. 예,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데 x64, x86, 암64 셋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암64는 일반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현재 윈도우에선. x64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64비트 윈도우고요. x86은 32비트 윈도우입니다. 그럼 자기 컴퓨터에 맞는 거를 까시면 되겠죠. 구별하는 방법은요, 뭐 명령어 내리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은 거의 95% 이상이 64비트긴 해요. 그래도 혹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일 쉬운 건 C 드라이브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랑 프로그램 파일스 X86 두 개가 같이 있으면 64비트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파일스만 딸랑 있으면 32비트입니다. 왜 가끔 우리 프로그램 다운받을 때 32비트용, 64비트용 나눠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있죠. 32비트 윈도우는 32비트용 프로그램밖에 못 깔아요. 64비트 윈도우는 사실 두 개 다 깔 수 있어요. 그때 64비트 윈도우에 32비트를 깔면 여기 깔려요. X86 폴더. 그러니까 64비트를 깔면 여기 깔리고. 그걸 구별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쨌건 우리는 지금 64비트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죠? 이걸 X64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페이지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다운로드 될 겁니다. 자, 요거 다운로드까지만 받아 놓으시고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50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그새 시간이 좀 지나갔네요. 지금이 53분이니까 55분이라고 치고요. 한 8시 5분에서 10분 그 사이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할게요. 조금 이따 뵐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받으면은 여기 웹브라우저 화면 왼쪽 밑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보이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은 폴더 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폴더 상에서 이렇게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어딘가에 그 여러분들만의 개인 실습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뭐 여태까지 각자 그 실습하시면서 실습 결과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으실 텐데 일단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폴더를 만들게요. 폴더 만드시면서 바탕화면에는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은 바탕화면을 만들면 딴 사람이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드시면서 이거 내 거다 라는 티를 좀 팍팍 내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내 폴더다 라는 티를 좀 팍팍 내세요.
자, 개인 폴더를 만드셨으면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거기로 옮기세요. 네, 저는 몇 가지 필요한 파일들 같이 옮겨놨습니다. 자, 옮기셨으면 다운로드 받은 건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자, 얘가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해제해야 되는데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알아서 풀기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생기면서 압축이 풀립니다. 알아서 풀기 누르시면은 폴더가 생기면서 압축이 풀립니다. 자, 압축이 풀리면은 폴더가 하나 생기죠. 그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자, 요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걸 사용하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각종 설정 내용들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라는 폴더에 모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컴퓨터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과 완전히 격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컴퓨터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지금 검색이 되는 거 보니까 뭐 깔려있는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컴퓨터에 정식으로 설치한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일부러 내 폴더에 들어와서 얘를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딴 사람들은 이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실행 방법은 여기 코드라고 하는 파일 있죠? 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 실행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네. 지금 스마트 스튜디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실행.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웰컴이라고 떠 있는 이 페이지는 그 탭 눌러서 X 눌러서 닫아버리셔도 되고요. 자, 아까 이 프로그램이 제가 이게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최적화되게 사용을 하려면은 얘한테 확장팩을 깔아줘야 돼요.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설치 방법은 왼쪽 아이콘들이 쭈루룩 있잖아요. 이 중에 이 퍼즐 조각처럼 생긴 거 마우스 올리면 익스텐션스라고 말풍선이 뜹니다. 얘를 누르시면은 확장팩을 검색해서 깔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한글판으로 좀 먼저 만들죠. 자, 여기 검색창에 코리안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코리안 랭귀지 팩이라고 떠요. 녹화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네. 자, 설치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인스톨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자, 설치가 다 되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 재시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버튼 누르시면은 재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한글판으로 바뀝니다. 한글판으로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익스텐션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파이썬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뭐라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맨 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이썬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하나만 까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이썬. 얘만 설치하시면 시작 페이지 나오는 거는 다 닫으세요. 예, 설치가 다 끝났어요. 얘는 재시작 안 해도 돼요. 자, 검색어를 제가 좀 지워볼게요. 검색어를 지우면은 설치되어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분명히 한국어 랭귀지 팩이랑 파이썬 하나만 깔았거든요. 근데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통합팩이에요. 그래서 이거 깔면은 관련된 애들, 필요한 애들이 추르륵 같이 깔려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피터라는 애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시 컴파일 언어하고 인터프리터 언어 차이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이전 수업에서요. 컴파일 언어, 네. 하긴. 자,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발전 순서에 따라서 세대 구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 이제 새로 신입생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아마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 그런 거에서 배울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밖에 못 알아듣는다. 최초의 컴퓨터는 진짜 이진수밖에 못 알아들었고요. 그거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세대가 이제 최초의 컴퓨터를 얘기하는데 그 초창기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뭔가 사람이 코딩하는 식으로 구성을 안 했고요. 이진수를 직접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1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바이너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1세대 프로그래밍 언어가 천공카드라는 거에 코딩을 합니다. OMR 카드처럼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게 여기 구멍을 뚫으면은 거기는 1로 인식하고 구멍을 안 뚫으면 0으로 인식해서 이거를 일컬들어서 그대로 여기서 푸는 거예요. 이게 어찌 사람 할 짓이에요, 그쵸?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근데 이걸로 코딩을 했대요. 근데 이걸로 코딩해서 얻은 결과물이 고작 해봐야 4층연산이었거든요. 그럴까요? 그냥 이 당시에는 계산기도 없었을 테니까 솔직히 이거 할 바에는 그냥 주판 두들기죠. 그래서 천공카드라는 걸 써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자, 2세대 프로그래밍은요, 어셈블리어라고 불러요. 이거보다는 조금 발전을 했어요. 이진수를 그 알파벳 기호화 시켜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제정신 아니긴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주로 이제 16진수로 이제 코딩을 많이 해요. 자, 이것도 이제 알파벳 기호랑 16진수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사람 할 짓이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고급 언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이 고급 언어는 뭐냐면은 수학식 기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읽고 쓸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C 언어입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1학년 1학기 때 제일 처음 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걸 거예요. 자, 이 당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은요, 절차지향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로그램 코드가 서로 얽히설키 다 그 연관을 맺고 있어서 한 군데가 뻥나면은 전체가 다 죽어요. 요즘은 이제 한 군데가 뻥나면 이제 거기만 다운되고 나머지는 살아있는데, 이때는 하나가 죽으면 전체가 시스템이 다 다운돼요. 특징이. 근데 이제 C 언어의 특징은요, 하드웨어 직접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른 프로그래밍 요즘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들보다도 실행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C 언어를 그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말이 빠르다예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에서 안 써요. 웹사이트라던가 앱에서는 전혀 안 쓰고요. 사물 인터넷 같은 거 그런 거에서는 활발하게 쓰입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왜냐면 워낙 옛날 거니까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몇 년 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물 인터넷이 많이 떴는데
빅데이터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는데 3모니터에서 금방 거품 꺼졌죠. 왜 그럴 것 같아요? 4물 인터넷도 분명히 IT 기술이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이 먼저일까요? 4물이 먼저일까요? 4물 인터넷은 뭐 이런 조그만한 기계에 프로그래밍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근간이에요. 공장이 없으면 무의미해요. 그래서 직장을 서울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서 금방 시들시들해졌어요. 근데 이제 뭐 특화 도시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원주 같은 데는 그 의료기기 특화 도시 뭐 그런 데는 지금도 되게 많이 써요. 사람이 워낙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래요. 지금 몸값이. 근데도 안 하려고 들어요. 서울 벗어나려면 다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 4세대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거는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 저는 대학 들어갔을 때 비주얼 베이직을 공부했어요. 졸업했더니 아무도 안 써요. 네, 그만큼 발전이 빨라요. 지금 비주얼 베이직이 유일하게 쓰이는 데가 왜 엑셀에 프로그래밍 들어가는 거 아세요? 네, 거기서 써요. 지금 오피스에 남아있어요. MS 오피스에. 비주얼 베이직, 뭐 C++, 자바, 뭐 달파이 뭐 이렇게 잠깐 반짝했던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요. 발전을 거쳐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R 등등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요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이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거의 무관할 정도로 얘네 둘이 대세예요. 일단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이 아직은 우위고요. 웹이나 앱을 걸고 간다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현재 천하를 평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봐선 머신러닝도 조만간 자바스크립트가 평정을 해요. 지금 현재도 자바스크립트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머신러닝 기능이. 이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가 여기저기에 갖다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아까 그쪽이 한 분이 그 유니티 3D라고 이제 게임 만들 때 쓰는 그 툴을 보고 계셨는데 사실 그 유니티에서도 이 자바스크립트를 공식 언어로 쓰고 있어요. 5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현재로서는 이론만 나와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5세대 언어는 뭐냐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여러분들 엔드게임 보셨어요? 그 뭐지 어벤져스 거기 보면은 장면이 검색이 될까? 잠깐만요. 아, 뭐 이 장면만 해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요거. 네, 요 장면이요. 이게 아이언맨 2편 장면인데 그 아버지가 만든 그 엑스포 도형물 그거를 스캔 떠서 이렇게 띄워놨어요. 저게 엑스포 장소 지도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남긴 어떤 원소에 대한 설계도였어. 그래서 그거에서 필요 없는 거 걷어내봐 하니까 AI가 틱틱 걷어내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만들어봐 했더니 AI가 원소를 만들어내죠. 딱 그거예요. 필요한 기능을 컴퓨터한테 말하면 컴퓨터가 코드를 짜준다가 5세대 언어예요. 나와 있을까요? 저거 나오면은 전세계 개발자도 다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쵸? 근데 이 멍청한 것들이 그걸 만들어버렸네.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진짜로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걸 검색하면 맨날 이렇게 성인 인증을 하라고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오픈 AI라고 하는 데서 챗 GPT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영어 프로그램인데 한글도 알아들어요. 우리는 파이썬으로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좀 느리긴 해요. 너무 느린데 다시. 자, 일단 얘는 아이고 나오는데 겉에 닫아버렸네. 네, 이렇게요. 네, 반복문 돌면서 9구단 2단부터 해서 쭉 결과값만 출력하는 코드네요. 재밌는 건 얘가 설명도 해줘요, 진짜. 네, 좀 느린 게 지금 얘가 베타 버전이고 다음 달에 버전이 또 올라가서 새로 나온다고 이제 공지가 돼 있는데 그래서 좀 느려요. 네, 아마 이 코드는 지금 알아보시기 좀 힘들 거예요. 파이썬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진짜 로그인 화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얘가.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갖고 돌면 잘 돕니다. 제가 이거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써본 사람들의 평이 아직까지는 30% 정도밖에 못 건진대요, 결과물을.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그래머라는 종족이 해야 되는 일은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게 과연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게 너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보려면 내가 직접 짤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만든 거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5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핵심인 거고요. 이게 나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쇼커받았는 지 SKT랑 KT랑 유플러스에서 지네들이 각각 이런 거 하나씩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셋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각각 만들겠다고. 성공 못해요, 걔들. 나도 걔네들 습성을 아는데 못해. 자, 어쨌건 네, 이게 5세대 언어예요. 지금은 내가 타이핑을 해야 되고 얘가 좀 느리기도 한데 앞으로는 실제로 이제 대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코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있겠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 진짜로 시리한테 헬로월드 출력해 주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C 언어로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코드 짜줍니다. 자, 이게 5세대 언어입니다. 자, 이 중에 3세대하고 4세대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 이거를 놓고요. 실행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컴파일 언어예요. 두 번째는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인터프리터 언어를 다른 말로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해요. 만약에 전공을 하셔서 지금 1, 2학년 좀 한 학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봤을 법한 얘기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학교 들어가는 거를 대비하신 분들은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소스 코드가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 다들 머릿속에 있으시죠? 한번 실습을 해봤으니까. 소스 코드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만든 글자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메모장 파일이에요. 자, 일단 용어 정리. 텍스트. 문장이에요. 텍스트. 그냥 문장이에요. 파일 확장자. 파일의 종류를 구분하는 영단어고요. 파일 이름 뒤에 점 땡땡땡 형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왜 이런 말 많이 쓰죠? 자막 같은 데 보면 요즘 예능 자막에 또 나오잖아요. AVI. AVI는 동영상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집은 압축 파일의 확장자고요. 한글 문서.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사진. 얘도 사진. 원래 이거 설명할 때 저는 맨날 mp3 먼저 썼는데 요즘 mp3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mp3는 안 적을게요. 파일 이름 뒤에 붙어있는 이 영단어를 통해서 파일의 종류를 구별해요. 앞에 별이 붙어있으면, 자, 프로그래밍에서 별은요, 물론 코딩에서는 곱하기란 뜻이지만 그 외에는 이런 의미예요. 이건 잠깐 적었다 말게요. 이 뜻이에요. 별은 올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고 뒤에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파일의 종류가 결정된다는데, 기본적으로 확장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랑 맥 공통이에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영상 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딩하려면 사실 여러분들 윈도우에 이거부터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드라고 해서 파일 이름만 나오죠. 자, 최소한 코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설정 집에 가서 무조건 해놓으세요. 아무 폴더나 여시고요. 보기 메뉴 밑에 보시면 파일 확장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 체크하시면 파일 확장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뒤에 .exe라고 붙죠. 요거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하세요. 자, exe라고 하는 확장자는요, 실행 파일이에요. 더블 클릭했을 때 뭔가 실행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하면 뭔가 프로그램이 짠하고 떴다. 그건 모두 다 exe예요. execute able 줄여서 exe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텍스트 파일. 텍스트를 기록한 문서 파일이고요. 확장자는 txt예요. 메모장으로 작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파일이에요. 제가 지금 윈도우 메모장으로 지금 이거 내용 적고 있죠? 얘가 텍스트 파일이에요.
혹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장할게요. 자, 그럼 프로그램 소스 파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에게 내리는 명령어가 기록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별로 확장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 참고를 하셨던 모든 실습 예제는 확장자가 PY였을 거예요. 그 밖에 많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종류가 바뀌어요, 확장자가. 근데 그거 결국 메모장으로 다 열어요. 얘네들 이제 기본 용어니까 요거를 염두하고 이제 다시 얘기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컴퓨터는 이진수만 이해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사람이 작성 가능한, 이해 가능한 3세대 이후 언어는 이진수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것 이진수 아니죠? 그럼 컴퓨터가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의 전제를 보고서 얘기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이진수가 기계어라 그랬죠? 기계어로 변환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 언어라고 하는 거는 저 컴파일이라는 거를 거쳐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라는 거를 거치면은 실행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확장자는 EX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 사용자가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로 변환하는 거는 개발자가 해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해서 실행 파일을 저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일반 사용자한테 배포되는 거는 우리가 맨날 컴퓨터에 뭔가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하는 거는 이 실행 파일을 내 컴퓨터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맨날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죠. 근데 컴파일 과정이 운영체제 종류와 CPU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도 윈도우용, 맥용에 따라서 컴파일을 따로 해야 되고, 윈도우용은 32비트, 64비트에 따라 따로 해야 되고, 윈도우 11, 10, 7, 8, XP 등등등 윈도우 종류별로 따로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삽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어요, 컴파일 과정. 하지만 그건 개발자 사정이고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니까 편하다예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행이 빠름. 왜냐면은 자, 여기까지가 개발자 역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일반 유저. 이렇게 구별한 거죠. 인터프리터는요, 저 컴파일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해석해요. 매번. 그렇게 해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개발자 역할과 일반 사용자 역할이 구별이 없어요. 일반 사용자도 소스 코드를 저렇게 매번 해석을 시켜야 돼요. 그럼 코딩이란 거를 경험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요즘 프로그래밍 전공하는 일반 사무직들도 파이썬 배우러 학원 가잖아요. 파이썬이 인터프리터의 대표적인 애예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없어짐으로 작업이 빨라져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있는 거죠. 소스 코드를 직접 만져야 되니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스 코드를 직접 만져야 하므로 어려워요. 뭐 학교에 따라서 문제 유형은 뭐 사지선다가 될 수도 있고 단답형이 될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요즘 프로그래머들이 면접 볼 때 면접 질문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은 지금 파이참으로 직접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저 인터프리터 과정을 전혀 못 봤어요. 이따가 인터프리터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 직접 다룰 수 있을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요번 교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제 학원 수업을 올해 학원 강사한 지가 한 12년 차 정도 됐는데 저도 처음에 학원 강사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들 위주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컴퓨터공학과 쪽 학생들의 테크트리가 일단 학교 4년 다녀서 졸업하고 뭐 빨라야 4년 이제 남자분들은 중간에 군대 있고 그러면 더 오래 걸리죠. 그걸 졸업하고 나서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졸업하고 나면은 입학할 때랑 트렌드가 바뀌어 있어. 컴퓨터 쪽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신 기술을 배우려면 어쩔 수 없이 학원 또 가요. 대체로 이제 국비지원학원 같은 데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되게 고민하지. 국비지원학원들 인터넷 검색하면 욕이 하도 많으니까. 그거는 케바케입니다.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 거지 학원이 어디 좋다가 나쁘다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국비지원학원 10년 이상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원에서 만났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학교에서 뭐 배워왔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뭐 쓸데없는 거 배워왔어요. 맨날 다 그래요. 왜냐면은 나는 당장 학교에서 굉장히 화려한 코딩을 배울 거를 기대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심지어는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해서 회로도도 배워요. 컴퓨터공학과가 전자과 공부하는 회로도도 배워요. 저도 그거는 시험 보러 들어가서 다 쓰고서 나오면서 바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 이것도 제가 학원에서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요약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짝해서 들어주는 거지 학교에서 이거 수업으로 얘기하면은 이것만 해도 거의 2, 3일 공부할 거예요. 되게 지루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뭔가 공부할 때 이론이 먼저예요? 실기가 먼저예요? 여러분 자격증 딴다고 했을 때 필기 시험 먼저 보죠.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로 가르쳐요. 거의 다. 근데 프로그래밍의 이론은 1990년도 초반에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거의 20년, 30년 전 내용으로 정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도 공부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신 기술에 그렇게 밝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근데 교수라는 분들의 원래 직업은 학생 가르치는 게 직업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연구해서 논문 한 달 안씩 발표하는 게 원래 그분들 직업. 교수이기 이전에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뭔가 많이 배울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냥 키워드만 던져주는 분들이에요. 반면에 강사는 제가 뭐 대학교 교수님들에 비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근데 강사는 이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를 되게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 같다 되게 그럴싸하게 말을 잘해요. 그래서 강의력만 놓고 보면 웬만한 교수보다 강사가 나요.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걸 비교하면은 비할 바가 아니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아까 조만간 입학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얘기한 건데 학교 와서 배우는 게 되게 재미없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신입으로 입사하면은 학교에서 배운 거 당장 안 써요. 나는 코딩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갔더니 막 이런 거 그린다니까? 네, 이렇게 손으로 그려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처음 그렸던 게 팀장 달고 나서 그렸어요. 이게 프로그램 설계도예요. 여러분 함수 배우셨죠? 이 화살표 하나 하다가 함수 호출과 리턴을 뜻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막대기 하나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고 그 함수들 간에 서로 호출 관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설계도예요. 이거를 팀장급들이 만들어서 밑에 대리급들한테 주면은 대리급들이 이걸 평사원들한테 이제 코딩해라고 시키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돼요. 물론 스타트업들은 이런 거 안 그래요. 그냥 주먹국으로 바로 시작해요. 이런 거를 그리는 거는 최소 4카라 코베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자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 그런 데를 목표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조건 공부하셔야겠죠? UML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학원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요. 학원 강사도 이런 거 모르거든.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 지금 컴퓨터 공학 전공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얘기가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정정. 현업에 계신 프로그래머들 중에 컴퓨터 공학 전공 안 하신 분들이 40% 이상이에요. 특히 경영학에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면 진짜 귀신같이 해요. 왜냐면은 수학적 사고력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잘해요, 코딩. 자,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마무리하고, 자, 수학적 사고력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 동안 생각하실 퀴즈 하나 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변수 A에는 1 혹은 0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A가 0일 때는 1이 출력되고 1일 때는 0이 출력되는 코드를 if문 없이 자, A가 1일 수도 있고요. 혹은 0일 수도 있어요. 어떤 처리를 거쳐서 프린트 A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0이 출력되거나 1이 출력되는 거예요. 이거를 토글 처리라고 합니다. 왜 스마트폰에 보면 온오프 시키는 버튼 있죠? 그거 처리할 때 쓰는 처리 로직이에요. if문 없이 해보세요. 힌트는 수학입니다. 자, 9시 10분 해봅시다. 우리 10시에 끝나는 거 맞죠?
네, 9시 10분에 뵐게요. 한 30초 생각하고 안 되면 이따 그냥 답 들으세요. 자, 요거 어디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요 문제를 이제 if은 쓰지 않고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하세요. if a가 1이면 a는 0이고 그렇지 않으면 a는 1이다. 그럼 a가 1이면 조건이 맞으니까 a에 0이 대입해서 출력하면 0 나오죠. 반대 경우에는 1 나오겠죠. 근데 이걸 if문을 쓰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답은요 이겁니다. 훨씬 쉽죠. 그래서 코딩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수학 공식 덩어리예요. 자, 지금 이 문장이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수학 공식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근해 공식 뭐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예요. 한편으로는요, 알고리즘의 정의예요. 우리 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거 보면은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분도 되게 많은데,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용자가 평상시에 봤었던 영상들을 토대로 그것과 비슷한 장르를 선정하는 처리 과정의 순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일련의 공식이라는 거죠.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제 KNN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이 들어간 결과물이긴 합니다. 최근접 이웃이라 그래서 그 추천할 때 추천 대상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왜 여러분들 쇼핑몰들 같은 데 가면은 그 내가 상품 하나 보면은 나랑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이런 상품을 많이 봤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밑에 제시해 주는 거 있죠? 그게 다 머신러닝 결과물이에요. 네. 그런 것들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런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분명한 건 답을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걸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접목해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요. 자,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언어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조건 우리가 작성한 소스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열고 시작해야 돼요. 파일참에서는 그걸 프로젝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들 개인 폴더 안에요, 폴더 하나 만드세요. 저는 워크스페이스라고 만들게요. 아까 개인 폴더 하나씩 만드셨죠? 그 안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요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하시면 탐색기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폴더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혹은 파일 메뉴 밑에 폴더 열기라고 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눌러서 아까 생성한 워크스페이스 폴더까지 도착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폴더 선택을 하면 네, 실례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여기 위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폴더 이름이 세팅되고 새로 열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랑 제 폴더 창이 같은 폴더로 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여기에 폴더를 임의로 이렇게 만들고 파일도 만들고 하면은 여기 실시간으로 보이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 하면은 이게 폴더 창에서도 지워지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굳이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첫날 비슷한 거 하셨을 거예요. 자,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소스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가 hello world.py 라고 만들고요. 자,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예.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짰던 파이썬 코드가 이걸걸요? 이거랑 비슷한 걸 거예요. 그쵸? 그리고 A는 100, B는 200, 프린트 A 더하기 B. 뭐 요런 비슷한 코드 첫날 짜셨죠? 혹시 이거랑 똑같았나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이참에서는 뭔가 실행을 위한 단축키나 버튼이 있었을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F5키 누르면 이렇게 뭔가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파이썬 파일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밑에서 실행되면서 결과가 이렇게 짠 하고 떠요. 파이참이랑 비슷하죠. 파이참은 이런 위에 이런 잡다한 거는 좀 안 뜰 텐데 어쨌든 결과 뜨는 건 비슷하죠. 자, 파이참이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건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무엇을 추락한 거냐면요. 지금 여기 소스 파일이 있죠. 얘를 실행하려면 인터프리터라는 거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아마 옛날에 윈도우 98 쓰셨던 분들은 분명히 게임할 때 이런 명령어 쓰셨을 텐데 지금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요. cd /d 파일 경로.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파이썬 한 칸 띄고 소스 파일 이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앞에 붙어있는 이 파이썬이라는 명령어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부르는 겁니다. 걔한테 이런 소스 파일을 해석해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요. 이거를 파이참에서 실행 버튼 눌러서 매번 그냥 간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라는 거를 실행시켜서 소스 파일을 해석해야 된다. 근데 파이썬은 실행 파일이 안 나와요. 매번 이렇게 명령어 눌러야 돼요. 결과 볼 때마다.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일반 유저한테는. 자, 이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파이참을 통해서 보셨던 과정의 오리지널이고요. 이제 오늘 하려는 주피터 사용 방법입니다. 자, py는 파이썬 소스코드 확장자고요. 자, 파일 메뉴 밑에 새 파일을 누르시면 텍스트 파일, 파이썬 파일을 안 뜨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하세요. 파일 메뉴 밑에 새 파일 요걸 누르시면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네,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untitled 1.ipynb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지금 그 파일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기 파일 이름 옆에 동그라미가 나왔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할 때 이름을 좀 뭔가 적절하게 정해주면 좋겠죠. 자, 저장할 때는 그냥 컨트롤 S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그건. 컨트롤 S 누르시면은 폴더는 제가 작업한 워크스페이스 폴더네요. 자, 이름. 중요한 건 확장자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뭐라고 저장하냐면은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각자 정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뒤에 .ipynb라는 확장자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파일의 종류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helloworld.ipynb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요. 자, 여기 블록 보이세요? 코드 블록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파일 참여해서 했던 거 이렇게 작성하고 실행 버튼 누르면 결과가 한꺼번에 뜨죠, 항상. 자, 얘는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블록에다 작성하고요. 실행창이 따로 안 떠요. 실행창 닫을게요. 자, 여기부터는 따라 하세요. 자, 작성하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실행 버튼 보이시죠? 여기 재생 버튼처럼 생긴 거. 이걸 누르면은 뭔가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하세요. 다시 커널 변경. 네. 자, 한 번만 껐다 켤게요. 지금 막 설치한 거라서 얘가 제가 깐 게 3.11.2니까 이거 선택하면 아이파이 커널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제자리만 문제일 거예요. 내가 아까 체크를 안 했나? 잠시만요.
왜 나 PIP가 왜 없지? 잠시만요. 제가 파이썬이 덜 깔렸어요. 깔리다 말았어요, 지금. 제가 파이썬을 좀 다시 깔아야 될 필요가 있네요. 잠깐 녹화 좀 중지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파이썬을 새로 받았잖아요. 새로 받았는데 3.11.2라고 새로 받았는데 보시면 배포일이 오늘이에요. 하필 오늘 새로 나온 버전이에요. 그래서 3.11.2 버전이 최신이어서 그걸 깔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3.11.1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나오면서 얘네가 지금 뭔가 빼먹었어요. 파이썬을 깔면은 PIP라고 하는 명령어가 같이 깔립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안 들어가 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하필 걸려도 오늘 이런 게 걸려고 복불복으로 제가 운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자, 결과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코드 플러스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밑에 블록이 하나 또 추가돼요. 여기다가 A는 100, B는 200, 프린트 A 더하기 B라고 한 다음에 얘를 또 실행시키면은 결과가 바로 밑에 뜬다고요. 코드가 길 때 한 파일의 출력 결과를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단계별로 실행시키면서 바로바로 보는 게 훨씬 결과 확인에 유리하겠죠. 자, 요게 이제 주피터입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에서 제일 밑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아이콘을 누르시면요. 설정. 제일 밑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설정. 맨 밑에 있는 분, 그 영문 버전이신 분들은 세팅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럼 가운데쯤에 폰트 사이즈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글자 사이즈가 좀 작다 싶으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쓰시면 돼요. 저는 보통 한 16에서 18 정도 놓고 쓰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빔 프로젝트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큼지막하게 한 22 정도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바꾸시면 돼요. 따로 저장 버튼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테마 밑에 색 테마라는 게 있어요. 톱니바퀴 누르시면 테마 밑에 색 테마.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요 어두운 배경이 마음에 드시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색 테마 들어가서 저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밝은 색깔로 바꿀게요. 근데 뭘 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테마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통 줄여서 VS 코드라고 불러요. VS 코드의 뭐 최고 테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외국 블로그 애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한국 것도 있고요. 딱 들어서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쭉 들어가다 보면은 테마 몇 개를 이렇게 추천을 해놔요. 이거 보시면서 이거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걸 검색을 해보세요. 아까 그 확장팩 까는 데서. 예를 들어서 제가 평상시에 저는 집에서 드라큘라 오피셜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러면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시 요거 확장팩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드라큘라라고 검색을 하면은 또 비슷한 것들 되게 많아요. 드라큘라 오피셜. 약간 보랏빛 나는 배경이에요. 얘를 설치하면 색 테마가 이렇게 나오죠? 색하면 이제 색깔 테마가 이제 거기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인맥에 맞게 바꿔서 까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파이참도 되는데 파이참은 테마 적용하기가 좀 까칠해요. 툴이 워낙 쓰는 방법이 어려워서. 이건 한 가지 재미 요소로서 까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코드를 또 추가를 합니다. 블록을 또 추가해서 뭐 나한테 맞는 코드를 작성하고 또 실행 누르고 또 코드 블록 추가하고 실행 누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마우스에 손 가는 게 조금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코딩 빨리 배우고 싶으면 첫 번째는요, 마우스 뽑아버리면 돼요. 단축키로만.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 같은 거 쓸 때 이런 도구를 이제 권장하는 게 단축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파이참은 좀 과하게 많아서 외우려면 좀 답답하고 얘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작업 생산성이 향상되게 하려면은 그 손이 움직이는 범위를 계속 제한하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많이 쓰시면 그 여러분들 프로그래머 직업병 중에 가장 흔한 게 50견이에요. 그게 부모님 세대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시는 병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깨가 저희 어머님이 몇 해 전에 50견 수술하셨거든요. 어깨를 이게 원래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만세 올리면 근육이 여기가 찢어진대요. 그게 이제 자면서 회복이 되는 건데 이렇게 팔의 그 가동성이 넓지 않게 좁은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되면은 이제 어깨 근육이 그대로 굳어버린대요. 그럼 팔을 들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별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깨 근육을 칼로 찢어요. 그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머 제일 흔한 병이 첫 번째가 50견이고요. 두 번째가 목 디스크. 거북목에서 파생되는. 자, 작년에 목 디스크 때문에 되게 고생했어요. 목 디스크가 조금 있었는데 벤치프레스 하다가 터져갖고. 이게 목 디스크가 이제 뼈 사이사이에 있는 연골 같은 게 이제 삐져 나오면은 그게 신경을 누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목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게 어깨 뒤쪽으로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팔을 타고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팔꿈치가 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때쯤 되면 이제 병원 가야 되고요. 진짜 심하면 이제 새끼손가락이 저려요. 그때는 이제 재활의 단계가 들어가요. 병원에 돈 엄청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많이 하시려면은 평소에 목 운동 많이 하세요. 알람 맞춰놓고 쉬는 시간마다 목 운동 꼬박꼬박 하세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키보드가요, 이렇게 팔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나는 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키보드가 옆에가 없어요. 개발자가 많이 쓰는 키보드가 이런 거예요. 아, 이런 거. 키가 옆에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F 키들도 없어요. 펑션 키도. 숫자가 없네. 숫자는 여기 위에 있고요. 이런 걸수록 되게 비싸요. 피킹. 네, 요렇게 생긴 키보드. 이게 가격이 좀 고가라서 비싸면 막 30만원, 40만원 그러거든요. 기계식 키보드라고 해서.
테헤란노나 이제 구로 디지털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백팩 메고서 꼭 키보드 하나씩 옆에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100% 개발자.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일단은 이거 쓰면서 키보드 입력하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자, 실행 버튼의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엔터. 실행 버튼의 단축키 컨트롤 엔터. 자, 실행 버튼을 누르고 밑에 블록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 엔터. 자, 그럼 지금 여기 밑에는 제가 임의로 하나 더 코딩할게요. 자, 지금 얘는 밑에 더 이상 블록이 없죠. 이 상태에서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실행하고 블록을 밑에 새로 만듭니다. 자, 요건 거죠. 컨트롤 엔터. 이건 현재 블록 실행후 다음 블록으로 이동은 쉬프트 엔터. 자, 요게 이제 일단은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입력하다가 여기 이제 코딩을 하고서 뭔가 위에 이전에 있었던 걸 고쳐야 돼요. 그때도 마우스에 손 가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주피터가 모드가 두 가지예요. 편집 모드가 있고 이동 모드가 있어요. 편집 모드는 지금 여기에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으면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깜빡깜빡하는 거 빠졌죠. 자, 다시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줄도 살짝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쳐져 있고 입력해서 깜빡깜빡합니다. 여기서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파란색 테두리도 없어지고 깜빡이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 밑에 요 파란색 줄 갖다가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다는 건 알잖아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로 위아래로 이동하시면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이동하다가 원하는 블록에 도착을 했다. 그럼 다시 엔터를 누르시면 입력 모드로 바뀌어요. 자, 정리하면 입력 모드에서 이동 모드로 변경은 ESC, 이동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변경은 엔터, 이동 모드에서 위, 아래 방향키로 블록 이동.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우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파란색 요 직선하고 블록 사이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손바닥 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누르고 클릭하고 옮기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맨 밑에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주피터 쓰시면서 이제 주의하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위에는 제가 이걸 실행했으니까 밑에 결과가 나왔죠.
실행을 한 블록은요, 여기 왼쪽에 대괄호에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실행된 순서예요. 6번째 실행, 7번째 실행, 8번째 실행. 얘네들은 숫자가 안 써있죠. 이건 실행된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파이 참고를 할 때는 코드 순서가 되게 중요했죠. 이거는 지금 순서대로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코드잖아요. 심지어는 얘도 에러라고 이렇게 밑줄 보여주거든요. 근데 주피터는 코드 블록의 순서보다는 실행 순서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밑에 걸 먼저 실행하고 위에 걸 실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 X는 1000, 얘를 먼저 실행을 하면 실행 순서가 9번이죠. 그 다음에 위에 거 실행하면 실행 순서가 10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실행 순서가 중요한 거지 블록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 순서를 맞추는 거는 보기 좋으라고 맞추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띄어쓰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파이썬은 띄어쓰기 때문에 빈정상합니다. 파이썬은 띄어쓰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띄어쓰기 하면 에러입니다. 이런 놈은 생전 처음 봤어요.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블록이 있으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휴지통 있죠? 이거 누르면 지워집니다. 뭐 주성문이야 다들 알 거고. 바로 안에 내용을 출력하는 설명문. 얘는 100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A라는 변수 생성, 변수 초기화. (200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B라는 변수 초기화. 자, 파이썬은 여러분들 변수를 선언한다고 배우셨어요? 초기화한다고 배우셨어요? 혹시?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파이썬은 변수 선언이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셨던 분들은 이전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험 때문에 선언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파이썬은 변수 선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초기화예요. 어떤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최초로 값을 집어넣는 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파이썬의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변수 데이터 타입 얘기하죠. int, float, string, 불, 그 다음에 non, 마지막으로 뭐야 해계망측하네. 복소수. 복소수 타입 있는 애는 또 생전 처음 봤어요. 그거 복소수 몰라도 돼요. 제가 파이썬 6년 넘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석사학위 논문 쓸 때도 복소수 타입은 안 썼어요. 복소수는 이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를 쓸 때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앞에 명시해줘야 돼요. int a 라고 하고 한 줄 먼저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a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여기에는 int형 값만 저장할 수 있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a에다가 1.5라고 하면 이거 에러예요. 반드시 정수만 넣어야 돼. 그래서 선언과 할당이라고 나눠서 부르는데 파이썬은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은 변수의 선언이라고 하면 틀려요. 초기화라고 해야 돼요. 아마 선언이라고 하셨다면 그거는 그 강사님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루시는 게 너무 익숙해져갖고 그냥 구별 안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실무자들도 별로 구별 안 하긴 하는데 기왕 처음 시작하시는 거면 개념 정확하게 잡으세요. 파이썬은 선언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깊게 얘기하면 메모리 구조 얘기하고 좀 복잡하니까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피터 사용법에 대해서
가볍게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해서요. 원래 이 주피터가 이제 과학적 그 책 쓸 때 쓰는 도구예요. 저도 학교 과제물들 이걸로 되게 많이 했는데, 뭐 파이썬 첫 번째 코드 뭐 이렇게 해놓고 아까 필기했던 것들을 잠깐 갖다 놔볼게요. 자, 이거 여기다 제가 임의로 갖다 놔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오늘 그 다음 시간 스포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지금 블록 종류가 보면은 마크다운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그 연구자들이 책 쓰려고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랑 조금 거리가 멀긴 하는데 얘는 실행하면은 이렇게 렌더링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 이론적인 설명을 앞에 넣고 예시 코드 넣고 얘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명령어 써서 내보내기 하면은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웹페이지로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내가 인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PDF 파일로 인쇄하면은 이제 PDF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파이썬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분들 계시면 이런 모양으로 블로깅 해놓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다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어요. 마크다운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 얘기한 게 전반적으로 이제 앞부분의 내용 조금 이제 정리하려고 그 앞에서 좀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강의식으로 좀 푼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정의했고요. 용어 CLI랑 GUI 구별했고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고 CLI 실행하는 방법, 명령 프롬프트가 이제 CLI 환경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파이썬 버전 확인하는 거,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 구별하는 이야기 좀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이따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직접 설치하고 거기 세팅하는 방법 얘기했는데 요거는 영상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영상 주소는 제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단축키 이야기 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첫 번째 코드 말하면서 이제 주피터 사용 방법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마크다운은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시면 만약에 학교 들어가시면 만약에 소프트웨어과라고 하면은 레포트 이걸로 쓰셔도 아마 뭐라고 안 할걸요? 저는 계속 이걸로 썼는데 혹시 여러분 혹시 노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니시면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쓰는 그 메모 옛날에 뭐 에버노트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지금 천하를 평정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노션의 원조가 마크다운이에요. 그래서 마크다운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그 학교 들어가시면 이제 분명히 노션이라는 프로그램 써서 조별 과제 같은 거 할 텐데 그때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 뭐 요거에 대해서
뭐 노션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학교 계정으로 해놔갖고. 뭐야? 이건 뭐 다음에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 지금 인증이 너무 심하네요. 이건 땡. 자, 네, 뭐 오늘 요 정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네요. 혹시 여러분들 그 앞부분에서 참조복사랑 갑복사라는 부분 했나요? 그걸 안 했을 것 같아서. 그 다른 말로는 깊은 복사, 얕은 복사라고 불러요. 리스트 할 때 그 내용 안 하셨죠? 리스트나 딕셔너리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부터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별짓기 하셨나요? 별짓기나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개개인이 네? 개개인이 개개인이 알아서? 알아서 해보는 거. 네,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끌게요.